얘들아 안녕, 우열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할 때 추천하는 대출, 디딤돌 대출을 알아봤었잖아. 오늘은 그러면 큰마음 먹고 빌린 돈, 이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내 전공이 경영 경제 관련 학과지만 사실 학생 때는 대출은 곧 빚, 빚은 곧 마음의 짐, 되도록이면 지면 안 되는 것, 혹은 무조건 빨리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거든. 그러니 대출을 처음 받을 때 내가 정말 떨었었거든. 막 호들호들 떨었었어. 근데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고 또 은행 가서 설명 들어보면 은행업님들은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하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직접 내가 꼼꼼히 알아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 우리가 더군다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상환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길단 말이야. 장기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나의 자금, 그리고 향후 재정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돼.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에 일반적인 대출 원금 상환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잖아. 이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 이거를 오늘 좀 자세하게 말할 건데, 일단 이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거든.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도 곧 설명을 할게. 먼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부터 한번 보자. 이 단어에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어. 처음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이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이 한자식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원금은 내가 빌린 돈의 총 액수, 균등, 똑같이, 분할, 나눠서, 상환, 갚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곧 내가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서 갚아 나간다는 뜻이지. 신용카드 할부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고 만약 3개월 할부를 신청하면 매달 100만 원씩 3달 동안 갚아 나가잖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도 이와 같다고 보면 돼. 다만 달라지는 건 이자의 금액인데, 이자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달마다 갚아 나가면서 남아있는 원금의 금액이 줄어들기 마련이니까. 이자는 내가 빌린 총 액수에 대한 일정 퍼센테이지의 돈이 붙는 것이지, 내가 계속 원금을 상환해 나갈수록 빌린 돈이 줄어드니 달마다 이자가 조금씩 줄어들겠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특징은 상환 초기에는 부담이 아무래도 크다는 거야. 하지만 가면 갈수록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은 내가 빌린 돈의 총 액수를 뜻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말이야. 균등 분할 상환 아까 뭐랬지? 똑같이 나눠서 갚는다는 뜻이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매달 똑같이 상환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포인트는 달마다 갚아 나가는 금액이 똑같다는 것. 이자는 점점 더 줄어드는 시스템이야. 그래프를 참고하면 이해하기가 더 빠를 거야. 보통 월급날과 동시에 대출금 뭉텅이 돈이 빠져나갈 때가 많아. 근데 이게 조금은 부담스럽거든. 근데 이 가운데에서 매달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들쑥날쑥하면 더 정신이 없잖아.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장점은 안정적으로 자산 계획을 세우기가 좋다는 거야. 왜냐면 10년이고 20년이고 매달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니까 이 돈은 내가 아예 없는 셈 치고 또 어떤 자금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조금 효율적으로 장기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만기일시 상환은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일 마지막 달에 일시 상환, 한 번에 줘버린다라는 뜻이거든. 그런 방식인데, 이게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만기일시 상환이 불가능해졌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에서는 가능하지만 주담대에서는 힘들다. 보통 만기일시 상환의 경우 대출 이자가 높은 편이어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근데 목돈을 빌리고 지금 원금을 갚지 않고 마지막에 다 까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앞으로는 목돈이 생기거나 모을 가능성이 크다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not bad. 되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증식 분할 상환은 뭐냐면, 이게 원금, 원리금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는 갚아야 할 금액을 낮추고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갚아야 할 금액을 점차 늘려가는 형식을 말해. 처음에는 부담이 조금 덜하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힘들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월급이 적은 사회초년생 혹은 주택 보유 예장 기간이 조금 짧은 이제 차입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일 수 있거든. 근데 중요한 점은 체증식을 채택하는 곳이 정말 몇 곳 없어. 시중은행에서는 거의 안 한다 보면 되고, 이거를 하는 곳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체증식 분할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시중은행이나 사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다. 얘들아, 이게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 표를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이 표는 만약 내가 1억 원을 연 5% 금리로 빌리고 1년 동안 갚겠다고 했을 때 각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 금액의 차이를 나타낸 표거든. 근데 그냥 예시는 예시일 뿐, 이런 조건으로 돈 빌리면 큰일 난다. 알겠지? 이 표 보면은 일단 원금 균등 방식으로 했을 때 전체 이자는 270만 8,400원 수준. 처음에는 875만 원을 갚아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836만 8천 원으로 부담이 줄어들지, 처음엔 내가 고생을 좀 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부담을 적게. 원리금 균등은 총 갚아야 될 이자가 272만 9천 원 수준으로 원금 균등에 비해 전체 이자 금액은 좀 더 늘어나. 하지만 1회차나 마지막 순간이나 856만 원을 일정하게 매달 똑같이 갚아 나가면 된다는 거. 처음이나 끝이나 갚아야 될 돈이 달라지지 않는다. 만기 일시는 총 이자가 500만 원으로 확 뛰지. 원금 1억 원이 12회차까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런 거야. 1회차부터는 계속 한 달 이자 41만 7천 원만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 1억 원을 돌려주면 되는 거. 그렇다면 얘들아, 과연 무열이는 돈을 빌리면서 어떤 상환 방식을 사용을 했을까? 나는 원금 균등 상환을 했거든. 자기가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것도 좀 보이더라고. 난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내가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오픈 마인드가 아니었었어. 어떻게 감히 내가 돈을 빌려, 막 호들호들 되게 겁을 먹었었거든. 그냥 괜히 그냥 진짜 막 노예되는 것 같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자라는 명목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돈이 더 붙는 게 진짜 너무 싫었거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목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이자를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그냥 괜히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왠지 삥 뜯기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무리해도 이자가 제일 적게 붙는 원금 균등으로 처음부터 빡세게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 나가자는 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총 이자는 가장 적게 내지만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체증식 분할 방식의 경우에는 처음엔 부담이 적지만 나중엔 커지잖아. 이게 연봉 인상이나 돈이 장기적으로 더 많아지는 게 확실한 직장인 의 경우에는 선택해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임금 인상률이 크지가 않아. 이게 뭐 회사 디스가 아니라 이게 회사만의 특징이잖아. 근데 인상률이 크지 않다 보니까 내가 미래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뻔한데, 근데 나는 지금 결혼 정년기거든. 혹시라도 내가 결혼을 하면은 돈이 훨씬 더 나가는 거는 불보듯 뻔하잖아. 그래서 아싸리 총각일 때, 내가 지금 1인 가구일 때 좀 더 노력해서 빡세게 갚자는 마인드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회사, 그러니까 뭐 연봉이나 또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사업 규모가 어떻고 미래의 사업 규모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면, 또 나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나한테는 이 방식이 더 맞겠네,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는 이 방식이 더 맞겠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에도 대출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효율적으로 대출을 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빌린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출 처음 신청하게 되면 모르는 것도 많고 일단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서 당황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조금 보고 나는 어떻게 돈을 갚아 나가야 될지 생각을 조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다음에 만나자. 안녕.